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좋은 시 창작 10계명 그 첫 번째 주제로 은유적 상상과 좋은 시의 씨앗이 명시를 만든다는 영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 창작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는 어디에 있고 어디서 오는가 하는 점과 관련해 복습 차원에서 좀 더 공부를 한 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대상이나 상황에 처하지만 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백수 정원영 선생은 생전에 박재삼 선생을 일러 시가 오는 길목에서 시를 낚아채는 재주를 가진 시인이라고 칭찬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시의 발견이나 시상 포착을 위해서는 사물이나 대상, 상황을 시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시를 많이 접해야겠죠. 북두칠성 김명수. 먼 길을 떠나시던 아버님 발자국이 보인다. 어두운 밤 홀로 흰 두루막 자락 날리시며 검은 산 넘어 먼 길 가시던 날, 어머님이 감추시던 눈물 어려 몇 방울. 내 이젠 나이 들어 어린 딸 거느리고 여름 저녁 한때 언덕에 서면 만주 땅 어느 곳에 잠들어 계실 아버님 모습, 풀벌레들 정적 더하던 고향 옛집에서 철모노던 우리 남매 잠재워 놓고 두만강 된설이 묻어온 두루마리 남몰래 읽으시던 우리 어머니, 촛불에도 떨리시던 당신의 눈물 모두 어려 보인다. 북두칠성 하면 여러분은 어떤 시상이 떠오르나요? 물론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보고 드는 견문이 다르니 대상을 보는 관점도 다를 것입니다. 김명수 씨는 북두칠성 별자리를 보고 일제강점기 만주를 떠돈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북두칠성의 별자리가 마치 아버지가 만주를 떠돌며 활동했던 거점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미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어머니가 삶 속에서 겪은 아픔과 연결하면서 시는 감동을 확보합니다. 책의 등 고영민. 책꽂이에 책들이 꽂혀 있다. 빽빽이 등을 보인 채 돌아서 있다. 등뼈가 보인다. 등을 보여주는 것은 읽을 거리가 있다. 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다. 절교를 선언하고 뛰어가던 애인이 한 시대와 역사가 그랬다. 등을 보이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잠깐 다른 곳을 보는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 내가 부끄러울까봐 멋쩍게 돌아서 주는 것이다. 고영민 시인의 책의 등이라는 시도 상상과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작품입니다. 책꽂이에 꽂힌 책의 등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의 등에서 시를 발견한 사람은 고영민 시인뿐이죠. 책장에서 본 책의 등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 애인, 시대, 역사의 등으로 상상과 사유를 확장해 나간 뒤 등에 대한 시인만의 의미를 제시해 독자의 공감과 감동을 견인하고 있죠. 책에 관한 시가 나왔으니 최근에 쓴 저의 책탑이라는 시도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해봅니다. 책탑, 권갑하. 읽지 않은 책들을 차곡차곡 쌓는다. 때론 누런 봉투도 뜯지 않은 그대로. 고고한 순수를 꿈꾼 몽상의 시인처럼
탑을 쌓기에 적합한 사각의 책들, 실험던 영혼들의 안치된 사리함 같은 속세를 떠나는 것만이 도피는 아닌 것을 지향 물씬 풍기는 높고 낮은 책탑들, 시주한 금액과 이름 발신처도 선명한 그 언제 무너질지 모를 상아탑을 쌓는다. 19세기 프랑스 시인이자 극작가인 알프리드 더 비니는 세속적인 생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고고한 예술 지상주의에 빠졌던 인물이죠. 우리가 대학을 비유적으로 상아탑이라 하는데 현실로부터 분리된 학문이나 예술에만 전념하는 관념적인 성향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죠. 문단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떤 날은 하루에도 여러 권의 책들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 안 구석구석 책을 쌓아놓게 되는데 그게 제게는 어느 날 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쌓아놓은 책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죠. 이 시는 그런 현실 상황과 그로 인한 깨달음을 담아낸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나이득 시인의 못 위의 잠도 시상포착의 감각을 키워줍니다. 여러분은 못 위의 잠이란 시의 제목에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나요? 못 위의 잠, 나이득.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 봅니다. 종암동 버섯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시럽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하나 그 위에 잠. 처마 밑에 지은 제비집이 새끼를 낳자 너무 좁아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비집 옆에 박힌 못에 앉아 졸고 있는 아비 제비를 본 것이 이 시의 시상포착의 순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의 삶, 나아가 서민들의 힘든 삶을 오롯하게 형상화하고 있죠. 이렇게 시상을 포착하고 또 시를 발견하게 되면 시로 얼개를 짜는 형상화는 그래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일상의 장면 속에서 시를 발견하는 감각을 키우는 것이 시창작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감각을 바탕으로 좋은 시 창작 10계명,
그 두 번째 주제인 묘사와 진술, 경과 정의 조화, 시의 구조를 생각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존주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시는 언어의 건축물이라고 했죠. 그러기에 시의 구조, 즉 시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시적 형상화도 쉬워집니다. 오늘날 해체시, 혼종시의 등장으로 시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무척 혼란스럽지만 기본적인 시의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시는 원칙적으로 외면 풍경인 경과, 시의 내면 풍경인 정의 만남이며 대상과 의미, 묘사와 진술의 조화로운 어울림의 예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비유를 통해 의미를 창출해 읽는 이에게 지적, 정서적 자극을 주는 방식이죠. 성경을 비롯한 좋은 글들이 대부분 이런 비유적 틀을 갖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조찬 정지용 햇살 피어 이역한 후 멀멀 고를 옮기는 구름 길경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불이 촉촉 죽순 돋듯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안점새 가리어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되어 흰 바바를 쫓다. 위 작품은 햇살 피어 이역한 후 멀멀 고를 옮기는 구름이라고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묘사를 한 뒤 안전새 가리어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되어 흰 바바를 쫓다라고 쪼그리고 아침을 먹는 시적 화자인 새의 서러운 감정을 담아냅니다. 동양 서정시의 오랜 창작 원리인 성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이죠. 물론 묘사 중심의 이미지시가 있다면 시인의 생각을 풀어내는 진술 중심의 관념시도 있죠. 따라서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상을 통해 시인의 생각을 표출하는 전개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가 묘사로 시작해 진술로 끝난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죠. 경에 해당하는 대상은 소위 객관적 상관물로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과 감각적인 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에 해당하는 진술 부문은 대상물을 간주해 시인의 느낌과 깨달음을 의미화하고 시, 성화, 반전 등을 통해 독백, 환기하는 구조를 띠죠. 이는 시가 대상에 대한 감정을 직접 발화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 이미지로 간접화하는 양식임을 말해줍니다. 시가 짧아지면 이러한 시의 구조 뼈대는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죠. 이 점을 자유시와 시조, 하이쿠 작품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탁본, 서대선, 내 위로 나를 포개어 보는, 먹물에 험신 져서 내 위에 엎어져 보는, 팔만대장경 혹은 어린 청강지곡 같은 사람. 위시는 탁본의 과정을 마치 사랑행위로 형성한 작품인데요. 3단계 의미 구분이 가능합니다. 1과 2는 1차원적인 상황 제시로 묘사, 즉 경에 해당한다면 3은 직유법을 활용해 너를 팔만대장경 혹은 어린 청강지곡 같은 사람으로 의미화하는 진술, 즉 정의 세계입니다.
옛마을을 지나며 김남주, 찬설이 나무꽃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 김남주 시인의 옛마을을 지나며도 묘사와 진술이 절묘하게 결합된 매우 짧은 시입니다. 홍시 하나까지가 경에 해당한다면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은 시인의 생각을 담아낸 정, 즉 진술에 해당하죠. 꿈을 꾸나 봐요. 정완영. 내가 사는 석촌호수 밤이 자꾸 깊어가면 불빛도 물속에 들어가 잠자리를 본답니다. 가끔은 흔들립니다. 아마 꿈을 꾸나 봐요. 정완영 시인의 동시죠. 꿈을 꾸나 봐요도 석촌호수의 풍경 묘사를 통해 불빛이 물속에서 잠자리를 본다거나 꿈을 꾸는 것으로 상상하는 시인의 생각을 진술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조와 같은 일본의 정령 시인 하이쿠의 시적 구조, 시상 전개 방식은 어떨까요? 한적하며 바위로 스며드는 매미의 소리, 바쇼. 여름 소나기, 잉어 머리를 때리는 빗방울, 시키. 풍성하고 고운 어둠이 감사도다. 반딧불 덕농, 가토 미나코. 꽃잎 하나가 떨어지네. 다시 올라가네. 나비였네. 모리다케. 하이쿠는 575 음절 형식의 정령시인데요. 번역된 작품으로도 하이쿠는 세 개의 의미단락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쿠도 우리 시조처럼 세 개의 의미 덩어리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우리 시조의 종장에 있는 반전의 미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쿠는 무척 짧은 시이지만 이러한 반전 구조로 인해 시가 힘을 발휘합니다. 하이쿠 작품을 통해서도 시인의 느낌이나 깨달음을 드러내는 진술이 시의 구조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시가 5행 또는 7행의 시라면 우리나라 시조는 3행 3장의 시이며 일본의 하이쿠는 1행의 3마디 시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가면서 어떤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5행 또는 7행에서 3행, 1행으로 짧아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시의 외형은 짧아져도 시의 구조, 시의 전개 방식은 시에서 중요한 요소인 반전의 장치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 문제와 별개로 시조에는 인간 사회의 희노애락이 담겨지지만 하이쿠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숨결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이쿠는 자연에 대한 묘사, 사계절의 변화를 중시하는 전통을 지녔죠. 시는 일반적으로 경의 묘사를 거쳐 정의 진술로 깊어집니다. 그런데 진술의 힘은 앞부분의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묘사가 언어를 회화적 방법으로 가시화한다면 진술은 의미 있는 느낌이나 깨달음을 담은 독백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묘사를 가시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유입니다. 그러고 보면 비유적 시상 전개 구사가
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죠. 십계명의 첫 번째 주제에서 은유적 상상력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물론 묘사나 진술만으로도 시가 될 수 있지만 깊은 감동의 창출은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릇 6. 오세영. 그릇에 담길 때 물은 비로소 물이 된다. 존재가 된다. 잘잘 끓는 한 주발의 물. 고독과 분별의 우란에서 정밀히 다져지는 질서. 그것은 이름이다. 하나의 아픔이 되기 위하여 인간은 스스로를 속박하고 지어미는 지아비에게 빈잔의 차를 따른다. 엎지르지 마라. 엎지르진 물은 불이다. 이름 없는 욕망이다. 욕망을 다스리는 영혼의 형식이여 그릇이여. 오생이의 그릇 6은 진술 중심의 시입니다. 이러한 진술로 한 편의 좋은 시를 성공시키려면 정신세계나 신념이 새로운 상상력을 토대로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묘사에서도 새로운 표현이 생명력이지만 진술의 생명력도 남들이 보고 느끼지 못한 새롭고 신선한 사유가 필수적입니다. 묵화 김종삼.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전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한낮 이호우. 매미소리 뚝 꺼치고 사계와 주룩 친다. 하늘엔 구름 한 자락 좋을 듯 머무르고 양은빛 뱃살이 아리는 추녀 끝 빈 거미줄. 물먹는 소와 할머니가 일체를 이루는 김종삼 시인의 묵화는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시편입니다. 묘사에서 중요한 것이 언어로 어떻게 가시화하느냐 하는 점과 표현에서의 감정의 절제인데 이 작품은 이 둘을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시조 한낮은 시적 묘사로만 이루어진 산뜻한 이미지의 시입니다. 그러나 묘사 중심의 시일 경우 자칫 의미 창출이 약해 독자에게 전이되는 감동 또한 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묘사와 진술, 경과, 정의 조화를 어떻게 해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감자떡, 이상국. 하지가 지나면 성한 감자는 장에 나가고 다치고 못난 것들은 독에 들어가 가을까지 몸을 썩혔다. 헌옷벗듯 껍질을 벗고 물에 수십 번 육신을 씻고 나서야 그들은 분보다 더 고운 가루가 되는데 이를테면 그것은 흙의 영혼 같은 것인데 강선이 늙은 형수님은 아직도 시어머니 제삿날 그걸로 떡을 쪄서 우리를 먹이신다. 이상국 시인의 감자떡은 앞부분에서 감자가루가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테면 그것은 흙의 영혼 같은 것인데 라는 독백 같은 진술을 던져놓고 있죠. 이 시에서 시인의 사유가 담긴 이 한 줄의 진술은 앞뒤의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연결되면서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경가정, 묘사와 진술의 절묘한 결합이 주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무인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뚝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에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위에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천양희 시인의 마음의 수수밭은 묘사와 진술이 조화롭게 융합된 작품입니다. 앞에서 묘사를 가시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비유라고 했는데요. 제목부터 은유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작품엔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거나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같은 잠언적 진술을 통해 시가 웅숭 깊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의 첫 부분을 한행의 끝에 걸쳐놓는 기법은 행간의 장력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죠. 세밀한 관찰을 통해 그림을 그리듯이 가시화하는 것이 묘사라면 관조를 통해 느낌 또는 깨달음을 설득이나 고백조로 토로하는 것이 진술입니다. 묘사는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본 김종삼의 묵과 같은 작품이 객관적 묘사의 유형입니다.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처럼 절제된 표현이 묘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쳐서 지나고 저녁에 가랑비가 내린다. 태산목 커다란 나뭇잎이 젖는다. 멀리 갔다가 혼자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한 번 멎었다가 가랑비는 한밤에 또 내린다. 태산목 커다란 나뭇잎이 새로 한 번 젖는다. 새벽녘에는 할 수 없이 깃도람이 무릎도 젖는다. 주관적 묘사는 김춘수의 쳐서 지나고에서 멀리 갔다가 혼자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한 번 멎었다가 가랑비는 한밤에 또 내린다처럼 김춘수 시인이 아니면 그려내기 어려운 화자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세계를 묘사하는 경우입니다. 진술에는 고백적 진술, 권유적 진술, 해석적 진술로 나뉘는데 고백적 진술은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로 시작하는 유치원의 바위를 예로 들 수 있고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리라도 마음껏 배자로 토로하는 김수영의 눈은 권유적 진술 형태죠. 서정주의 무등을 봄에 나오는 가난이야 한낮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구는
해석적 진술이라 하겠습니다. 좋은 시는 묘사와 진술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구조의 시입니다. 좋은 시가 되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대상이나 상황의 묘사에 이어 관조를 통한 느낌이나 깨달음을 주는 지적, 정서적 충격을 주는 진술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죠. 그런 점에 잘 부합하는 묘사와 진술이 잘 조화를 이룬 시가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입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천 졸고 몇천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을 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 한 강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선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사럭사럭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함에 길을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른인데 단풍잎 같은 맨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시골 간이역을 배경으로 막차를 기다리며 느끼는 삶의 쓸쓸함과 그에 대한 연민을 그린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손에 잡힐 듯 눈에 그려지는 듯한 사평역의 풍경을 묘사하고 여기에 화자의 심정을 담은 적절한 진술을 더해 아름다우면서도 조금은 애상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방가사유상, 최찬상. 면벽한 자세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 가고 없다. 어떤 것은 자세만으로도 생각이 물어 그는 그 안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다. 한 자세로 녹이 슬었으므로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린 생각이 이제 어디 가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 위 시는 2014년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데요. 심사위원은 전체적으로 잘 짜여 있음으로써 힘의 낭비가 없었다면서 외형의 형상을 통해 내면에 대한 구도적 성찰이 돋보인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묘사를 통해 즉 화자의 성찰적 진술이 돋보인다는 말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심사위원은 또 논어에 나오는 해사후소, 본질이 선 연후에 꾸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해주는 시라고 호평했는데요. 이 또한 즉 시인의 느낌이나 깨달음의 진술이 묘사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한 사자성어라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대상이나 상황을 과시한 뒤 이를 토대로 자신의 느낌이나 깨달음을 담아내는 구조입니다. 그런 만큼 시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시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다름 아닌 묘사와 진술의 조화로운 결합, 어울림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를 구상할 때나 태고할 때는 이 시가 지금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묘사와 진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구체적인 형식을 염두에 둘 경우 상투성에 빠질 수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해야 되겠죠. 좋은 시 창작 10계명 그 두 번째 주제인 묘사와 진술, 경과, 정의 조화, 시의 구조를 생각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건갑파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